네,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은행 K뱅크가 최근 출범 한 달을 맞았습니다. 기존 시중은행들보다 좋은 조건으로 고객 유치에 나서면서 은행에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여기 6월에는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은행 시장에 뛰어들 예정이어서 은행계를 잔뜩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은행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리고 헤럴드 경제 이승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평론가님, K뱅크 한 달 됐죠? 출범한 지? 네, 그렇습니다. 근데 고객 수가 20만 명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계좌 수가 벌써 25만 개가 넘었었으니까 웬만한 은행들이 요즘 신규 계좌 한 5년치 이상을 거의 한 달여 만에 다 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 은행은 신규 계좌 개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굉장히 뜨거운 열풍을 얻고 있는데요. 네. 지금 목표 같은 경우에도 뭐 예금 3천억 이상 얻었었고 대출 금액도 2천억 이상 나오고 있으면서 상당 부분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 보시기에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뭐예요? 저도 이 앱을 한번 깔아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아, 그랬어요? 예, 이게 이제 굉장히 간편합니다. 일단 예. 이제 보면은 뭐 통장 개설이나 뭐 이체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기존 은행들의 온라인 그 앱보다도 훨씬 간편하게 한눈에 들어오게끔 돼 있고요. 네. 또한 그 어떤 개인 인증, 공인인증서 이런 것들이 거의 필요가 없어요. 공인인증서가 필요 예, 없어요? 예. 간단한 뭐 비밀번호만 이렇게 누르면은 금방 이제 소비자들이 금융 서비스를 금방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용이성, 간편함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보안 문제 괜찮습니까? 공인인증서나 그런 보안 프로그램 같은 건 깔려 있겠죠. 네, 근데 앞으로의 이제 숙제겠죠. 이제 보안과 아마 인터넷 은행이 커지면 커질수록 공격하려는 해커의 수준이나 강도도 더 세질 거거든요. 지금은 초기니까 아직까지는 만에 하나 노리는 해커가 있다면 계속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공격하지는 않을 거고요. 키운 그렇기 다음에 때문에 영원한 인터넷 뱅크, 뭐 인터넷 뱅킹이 안고 있는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중은행과의 차이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편의성 말고. 예. 그렇습니다. 아주 뭐 태생적으로 한 게 완전히 차이점이 있는데요. 네. 시중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하려면은 어떻게 됐건 오프라인 지점에 한 번을 가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서 예. 보안 카드도 받아야 되고 켜야 되는데 이 K뱅크 인터넷 은행은 네. 아예 시작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가 다 온라인 비대면 접촉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걸어가지고 가령 뭐 그 영상 통화 해가지고요. 네. 자신의 신분도 밝히게 되고. 영상 통화로 해보죠. 예, 하고 자신의 신분증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업로드라고 하죠. 업로드를 통해서 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비대면 접촉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제 기존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와의 밤에 가장 해도 큰 되고요. 밤에 해도 24시간 영업이고요. 네. 새벽에 내가 은행 계좌 개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중은행 가서 대출 업무도 그렇습니까? 네, 뭐 대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돈 빌리러 갈 때 뭐 요즘 많이 낮았다고 하지만은 무진장 많이 갖다 줘야 돼요. 두 번은 가야 됩니다. 네. 서류 빠졌다고 전화 오니까 한 번에 끝낼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대출 같은 거 받아보는 거 옆에서 지켜보면은 몇몇 가지에 동의한다에 클릭만 하면 됩니다. 즉 그쪽 은행에서 당신의 뭐 국민연금 낸 돈이라든가 건강보험 낸 돈을 확인해도 되겠습니까에 동의만 해주면 거기서 알아서 파악을 해서 이 본인 스스로의 신용등급과 신용조회를 한 후에 가부를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같은 경우에 맞서게 되면 편의성도 월등합니다. 그 신용등급이 좀 낮은 분들도 이 K뱅크는 대출이 좀 훨씬 수월하다는 강점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럼 뭐 기존 은행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 하려고 그러면은 뭐 6등급 정도 된다. 그러면 뭐 쉽지 않잖아요. 그게.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대출에 있어서 1등급에서 3등급 분들은 굉장히 신용이 좋으신 분들인데 대우받죠. 어디가. 대우받습니다. 이분들은 인터넷 뱅크 열풍 잘 못 느끼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기존 오프라인 은행에서도 대우받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K뱅크에서 내놓은 대출 상품이 이분들에게는 훨씬 높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화가 날 수가 있을 거예요. 굳이 안 봅니다. 그러면은 왜 대출 금리가 싸다고 하느냐? 신용 등급 4등급에서 6등급 부분으로 낮춰서 갈 경우에 이분들은 굉장한 이 대출 금리 낮은 저금리의 메리트를 느끼게 있거든요. 시중은행은 대개 한 4, 5등급들은 몇 분? 기본적으로 시중은행에서 이분들이 대출 받기도 일단은 어렵고 이분들이 저축은행에 갈 경우에는 바로 연 15% 훅딱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출 금리 싸다, 매력이다라는 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신용 등급 4등급에서 6등급 분들이
싼 겁니다. 그러니까 난 1등급이 한 분은 네. 실은 싸지는 않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분들은 그 K뱅크 같은 경우는 4~5% 정도의 신용대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5.6%, 5~6%. 예. 대단한 거군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5%가 되고요. 아까 중금리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최고로 한 게 한 4.1% 정도로 지금 하고 있다고. 이분들은 다른 데 가면 10% 이상 뭐 잘 못 받기도 하고. 이분들이 많이 이제 그분들에게 강점이 있죠. 그러니까 타겟이 이분들이군요, 결국은.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중은행 입장에 봤을 때는 고객을 뺏기게 되는 건데요. 예. 상당히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시중은행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던데요. 예, 그래서 지금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도 이제 K뱅크랑 비슷하게 2%에 맞춘 저 특판의 그 예적금 상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한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슈퍼 패키지 2라는 그런 좀 이제 네. 네이밍을 해갖고 정기 예금이 연 2%, 또 정기 적금이 연 2.2% 정도 되는 그 예금 금리를 특판으로 내놨고요. 네. 여기에 이제 더해서 이제 대출 금리 같은 경우도 이제 K뱅크랑 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좀 내려갖고 좀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화면에 쭉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K뱅크보다 시중은행의 그 예금 금리가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그죠? 특판이기 때문에. 특판이니까. 예,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좀 K뱅크를 견제하려고 맞선 이제 상대 상품들을 출시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한 달밖에 안 됐지만은 아까 말씀하실 때 수신이 3천억, 네. 대출이 약 2천억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예대 마진이 맞습니까? 아직까지는 적자일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좀 더 중장기적으로 고객 확보, 고객 충성도가 확보를 먼저 해놔야 네. 그거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비즈니스를 창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예대 마진을 뭐 논하기는, 그러니까 실적 내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한 1년 이상은 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지금. 근데 예금 금리는 시중은행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높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1%포인트 정도가 높은 건데, 그래요? 예, 아직까지는 이제 규모의 경제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35만 명, 50만 명 될 때 더 많은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질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네. 분기 정도는 지난 다음에 평가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군요. 지금 뭐 1분기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네. 뭐 이제 그 K뱅크 같은 경우 5월 30일 날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게 네. 이제 1월부터 3월까지의 실적인데 K뱅크가 예. 4월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시범 운영 기간 했던 그 실적을 갖고 발표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일단 보면 되겠습니다. 네. 평론가님은 1분기 발표하면 어느 정도 나올 것 저는 같아요? 당분간 적자일 것 같고요. 당분간 적자. 1년 내내 적자여도 실은 그걸 이제 적자로 바라보기보다는 그렇죠. 정착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이게 정확한 비교는 아니지만은 이제 해외에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 뱅크들이 많이 뭐 외국에서 일본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 네. 나와 그래요? 있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평균적으로 한 5년 정도가 돼야 비로소 흑자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뭐 그렇군요. 가장 늦은 경우에 라쿠텐 은행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거의 9년 만에, 거의 8년 9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는데 제가 왜 정확한 비교가 아니라고 하냐면은 이때는 2000년도 초반에 형성된 인터넷 뱅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든가 ICT가 지금과는 좀 다르니까 이걸 좀 감안하면 만에 하나 빠른 그런 전환을 생각하면 한 우리는 3년? 1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나. 또 우리나라는 또 인터넷 보급률이 뭐 높고 거의 세계 최대 아니에요? 한번 터지면 쏠리잖아요. 네, 그런 게 좀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하는 카카오뱅크가 또 이제 6월부터 네. 시작하죠. 예. 이건 상당히 더 폭발력이 있지 않냐 이런 예상도 하는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가입자 수도 원래 보통 이제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한 4, 5천 몇 명? 3천 명? 정확한 수치는 저도 네. 제가 좀 꽤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되는데요. 네. 예. 그리고 뭐 이제 뭐 가입하는데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톡도 있고 그 네. 어떤 원래 그 ITC에서 좀 강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만들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용이성에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K뱅크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폭발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전망하는 그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네. 활동성 계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한 2건 이상 카카오톡으로 보내시나요? 그리고 현재 지난해 말 집계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 몇십 번씩 하지 않나요? 3,8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활동성으로, 그러니까 이 숫자로 실제 가입자는 한 6천만 명, 억 단일 겁니다. 해외까지 합치면. 그런데 3,800만 정도는 국내에서 네. 활발하게 이걸 카카오톡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같은 거는 아마도 이 실은 이제 처음 계좌 틀 때도 굉장히 용이할 겁니다. 그분들이 이미 본인 인증이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바로 틀 수가 있겠고 더 네. 중요한 거는 이미 데이터 확보가 굉장히 돼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카카오톡으로 이미 선물 주기 이런 것도 했기 때문에 성향 네. 파악도 돼 있고 특히 더 중요한 게 지금 K뱅크는 어르신들은
도전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본인 가입할 때 그거 신분증 사진 찍어서 업로드 이런 거 못하지만은 카카오뱅크는 어르신들도 제 주위에도 많이 쓰세요. 바로 계좌가 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2일인데 6월 2일 굉장히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카카오톡 하다가 야 뭐 좀 돈 좀 넣어라.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넣을 수 있게 그렇게 그렇죠. 만들게. 네. 바로 연동시켜버리겠군요. 동기화시키겠어요. 더 무섭죠.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카카오뱅크가 나오면 어느 정도의? 저는 지금 K뱅크 열풍보다는 몇 배 더 뜨거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뒤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현재 이 인터넷뱅크, 인터넷은행의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은산분리 이 규정 때문이기도 한데 이게 지금 뭐 연내에 어떻게 잘 되지 못한다면 카카오뱅크 역시도 실은 기존 오프라인 은행을 넘기는 힘들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K뱅크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이것이 더 확산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규제 완화. K뱅크는 우리은행에서 주주인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그죠? 카카오뱅크는 국민은행인가요? 어디가? 은행들이 몇 군데가 이렇게 참여를 하고요. 뭐 K뱅크 같은 경우 은행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KT도 있고 다른 이제 그 KT가 그렇죠. 비금융사들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이 다양한 다양한데 이제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은산분리 때문에 좀 더 이제 자본력 확보에는 조금 문제 사항이 좀 아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은산분리 문제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건 또 지금 새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의 은산분리 문제는 이 인터넷 뱅킹 외에도 상당히 또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이제 문재인 경제팀은 수장은 아직 안 결정이 됐지만은 이 은산분리에 대해서 실은 부정적인 후보 시절에 이미 반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은산분리라는 게 산업자본이 은행자본, 금융자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사유를 하니까 그래서 의결권을 지금 4%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K뱅크 같은 경우에는 핵심 자본 조달 주체가 KT고요. 카카오뱅크는 핵심 자본 주체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어디서든지 지금 자본 조달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데 실은 이제 4%밖에 지분을 참여를 못하게 되니까 전체는 10%고 그러니까 끌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 비즈니스라는 게 초창기 이게를 안착되려면 정말 수조, 8조, 10조는 어디선가는 끌어와서 이걸로 일단 시장 선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본 조달이 안 되죠. 여기 묶여 있으면. 그러면은 당연히 인터넷 은행의 그 운명도 은산분리가 풀리지 않으면은 뭐 여기서 더 나가지는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생각이세요? 예, 뭐 문재인 대통령도 뭐 대선 후보 때 그렇게 공약을 했는데 이 은산분리가 이제 좀 풀려야지만 이게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본이 들어오고 그래갖고 그 자본이 그 좀 확충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해외 사례 같은 경우들을 봐서도요 그 이제 모기업과 좀 연계된 좀 기존 금융권과 다른 좀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금융권이 아닌 다양한 산업 자본도 이렇게 투입이 돼야지 그것과 연계해서 좀 특화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가 이 촛불과 탄핵 어떤 그런 기운을 받아서 탄생한 정부인데 이 뭐라 그럽니까 정경유착 재벌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만약 은산분리를 완화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대형 산업자본이 예를 들면 사금고화 시킬 수 있고 또 자신들이 또 막 돈을 막 끌어다 써갖고 또 기업이 부실화되면 금융까지 부실화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제 4%라는 부분을 제한한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문재인 정부에서도 좀 규제 완화를 시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관련 이제 밑법 발의들이 꽤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 좀 보면 정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딴 데는 은산분리인데 인터넷 뱅크에 한해서만 은산분리를 가령 뭐 의결권을 뭐 15%, 30%까지 풀어주겠다 뭐 이런 게 있고 저는 이거를 영국식까지 합쳐가지고 실은 은산분리를 풀어주겠다라고 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주체가 그 금융자본에 들어오는 산업자본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의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매번 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실은 그닥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적격성 심사라는 건 어떤 겁니까? 과연 들어오는 이 자본이 그 소위 말하는 그런 나쁜 의도에 있는 그런 자본인 것인가 아닌가? 아니면 투자냐? 네, 믿을 만한 뭐 그런 거냐 아닌가에 대한 의도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합격 불합격을 뭐 금융 당국에서 내리게 될 경우에는 실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주체인 뭐 카카오라든가 KT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허가를 내준 것도 어느 정도 정부 금융당국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접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산 분리를 풀어준다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아직은 시간이 모르죠. 모르니까. 그러나 그럴 경우에 그러면 국민들 실생활에 얼마나 이 인터넷 은행이 도움이 되느냐. 결국은 기존의 오프라인 점포 중심의 시중은행과 다르게 이런 인터넷 은행들을 활성화시켜주면은 어떤 경제적 이익을 창출되고 또 국민들 실생활에는 어느 정도 이익이 도움이 되느냐. 이 문제도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은행의 태생 자체가 유럽이나 미국, 일본과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에서 은행 계좌 개설해보면은 힘들어요. 하고 거기는 이체 송금 같은 거 할 때 수수료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인터넷 은행의 시작은 그런 것들을 좀 아껴주자. 편의성 위주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터넷 은행의 시작은 기존의 오프라인이 워낙 독점적 체제를 유지하니까 매기 이론이라고 하죠. 거기에 매기 한 마리를 풀어놓자. 그래서 인터넷 은행이 예금 금리도 더 높이주고 대출 금리는 더 낮춰주고 하면서 기존 오프라인 은행을 좀 긴장시키면서 소비자 편익을 주자라는 쪽으로 왔거든요. 그게 금융의 의도였어요. 그게 우리 한국식 인터넷 은행의 또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그 은산분리가 얘기가 난 거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금리, 또 신용금 4등급에서 6등급의 이런 분들, 돈 빌리기 힘든 분들은 좀 더 낮은 금리에 서민들한테 좋은 거란 말이죠. 그런 정도의 혜택을 분명히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 현재의 자본력 가지고는 글쎄 1년도 버티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철진 평론가님은 은산분리가 빨리 돼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전체 은산분리를 시키단 말이 아니라 해당 부분에 한해서 부분에 한해서 인터넷 은행이라든가 또 다른 분야가들이 있겠죠, 그죠? 법안 발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은행법 개정안 발의가 된 게 그게 이제 은산법 전체적인 4%를 조금 완화하자는 거고 또 따로 이제 특별법 비슷하게 인터넷 전문은행 그 특별법으로 그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좀 규제를 풀어줘. 이렇게 두 가지가 좀 법안이 계류되고 있고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문제도, 그러니까 지금 은산분리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인터넷 뱅킹의 자체적인 문제, 예를 들면은 4에서 6등급의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이 연체율이 높잖아요, 실제.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문제가 생길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대비, 예를 들면 집중적인 투자를 할 경우에, 그럼 또 인력이 심사부라든 관리부입니까? 그런 인력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 또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예대 마진을 뽑아낼 수 있겠느냐? 맨날 적자만 헛되기만 안 되니까요.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아주 이게 날카로운 지적이시는데 은산분리라는 첫 산을 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비즈니스 모델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존의 오프라인 은행의 대출부에서는 그 중금리 대출을 굉장히 뒤에서는 좀 이렇게 좀 아래로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중금리 대출이 힘들다는 거예요. 즉, 왜 은행에서 돈 빌려주는 것들을 왜 4등급에서 6등급 안 빌려주냐. 지금 생각에는 막 정교하게 신용등급 매기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분들이 조금만 이자 싸게 해주면 잘 갚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믿음으로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가게 될 경우에 외국 사례에서도 중금리 대출이 연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첫 산을 넘어서 은산분리의 첫 산을 넘었다 하더라도 과연 이 중금리 대출이 성공하느냐는 현재로서는 미주수인 거죠. 물론 현재 인터넷 은행 K뱅크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뭐 자체 데이터 분석, 딥러닝 기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은 정확히 그 신용 등급 같은 5등급이라도 잘 갚을 사람, 못 갚을 사람을 나눌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건 아직은 못 가본 길이란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큰 산 하나 넘게 되면 인터넷 은행의 성공 여부는 그 중금리 대출에서 얼마나 연체율을 낮추고 돈 빌려준 사람들이 원리금 이자를 꼬박꼬박 잘 갚느냐. 이게 또 하나의 두 번째 큰 과제입니다. 미국이나 선진 유럽에서는 인터넷 은행이 상당히 일찍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가 학습 효과라든가 경험 등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느끼기에는 인터넷 은행이 많이 설립됐다 할지라도 다 생존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네. 아무래도 중도 포기하는 인터넷 은행도 생겼을 것이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좀 경향성이 있는데요. 90년대부터 이제 미국에서 시작돼 갖고 유럽, 일본 등에서 이렇게 영업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좀 안착을 하고 지금도 조금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또 은산분리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요. 어떤 이제 산업자본이나 다른 자본들이 투입돼 갖고 그 대주주인 그 금융회사가 아닌 그런 모기업과의 좀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가 조금 잘 안착을 했고요. 근데 이게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냥 은행, 기존 은행이 이제 대주주로 참여함으로써 인터넷 전문 뭐 자회사 비슷하게 이렇게 형태로 갔는데 그런 경우는 좀 이제 특화된 서비스나 많은 소비자들한테 호응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좀 이제 실패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전망과 대책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할까요? 네. 저는 인터넷은행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아, 그래요?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비대면 접촉의 금융 서비스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에서 그 효과적인 규제죠. 예, 규제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면 바로 타락해 버리니까 효과적인 규제를 해준다면은 네. 제가 보기에 상당히 시장의 이 확장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경제적인 어떤 그 사회적 편익이 이제 생기게 되겠죠. 편익이 생기고 쓸데없는 비용이 예를 들면 뭐 없어져 버리고 그러는 건가요? 수수료라든가. 예, 그런 낮출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여기에 대한 약점은 현재 오프라인에 종사하고 있는 글쎄 말이야, 그거 여쭤보려고 많은 금융 인력들에 대한 구조조정의 문제는 함께 따라가는 건데요. 이거는 계속 4차 산업혁명의 큰 화두일 것 같습니다. 예.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줄고 우리 이승환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뭐 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은행 업계에 계시는 분들 얘기를 좀 들어봐도 이 K뱅크에 대한 전망은 다들 좀 긍정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초기지만. 그리고 다만 근데 여기서 조금 걱정을 하는 게 이제 온라인 기반이기 때문에 요즘에 뭐 랜선웨어나 이런 해킹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보안성 이런 것들도 같이 갖고 그 소비자들의 신뢰를 좀 더 이렇게 좀 더 확보해 나가면은 크게 이제 잘 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많다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리고 헤럴드 경제 이승환 기자였습니다.